이건 치우시고 네. 이걸로 하세요. 이 피치누가 돌려주실 거예요. 아, 네, 여기. 네. 위에 띄워놓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즐겁고 축하를 하고 편안하게 지낼 자리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총장의 자격이 아닌 예전에 선생의 자격으로 한 30분 정도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이고요. 총장이 특강을 한다는 게 저는 전후무한 일이어서 제가 상당히 그 부분이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널리 봐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축제의 순간이기 때문에 축하드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순모 회장님께서 저에게 정말 주제넘게 특강을 해달라고 조른 게 아마 수십 번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그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랬는데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까라면 까야하는 수준으로 지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기를 결심한 이상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즐겁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영광이고요. 셰익스피어 이야기는 16세기, 그러니까 약 400여 년 전 영국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를 상상하면서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다 마음의 극장을 하나씩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자 연출을 하시면서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는 게 문학의 본령이고 예술의 본령일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제가 하는 이 셰익스피어 이야기가 오늘날 21세기 한국, 우리, 나 자신에게 어떤 재미와 교훈을, 의미를 주는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것처럼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말괄량이 길들이기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체로 이야기는 말괄량이를 어떻게 길들이는가 그리고 1590년대 영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혼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 삶에 대한 반출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첫 페이지 그냥 주세요. 예. 셰익스피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적인 서구의 최고의 극작가입니다. 1564년 4월 23일 날 태어나서 1616년 4월 23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어난 날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고향은 탄생한 곳은 스텔포드 어폰 에이본이라는 에이본강 근처에 길가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한 그가 연극 작품을 38편을 썼는데 대체로 시극, 비극, 사극이 각각 10여 편씩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세계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경험을 다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강점은 풍부한 언어의 구사에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언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작가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암시력, 다양함 그런 점에서 언어의 귀재라고 불립니다. 셰익스피어는 영어 단어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걸 즐겨했는데요. 약 2만 개의 단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10만 개라고 치면은 10분의 2가 셰익스피어가 만든 단어고요. 20만 개를 쳐도 10%가 셰익스피어가 만든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이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희극, 비극, 사극을 썼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드린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희극입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주로 낭만 희극이었습니다. 낭만 희극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결혼에 이르는가 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리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삶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녹아나고 얽혀가면서 살아나가는가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저 사진은 글로브 시어터라고 런던에 가서 관광을 하시면서 가끔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이 주로 공연된 곳인데요. 실제로 이 극장은 1500년대 그 극장이 아니고 1997년에 만들어진 극장인데 원래 1590년대에 만들어진 극장에서 공연되던 글로브 시어터가 1613년에 불이 한번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해서 쓰다가 1642년에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많은 학자들이 고증을 거쳐서 바로 그 자리에 옛날 있던 그 자리에다가 저 극장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16세기의 극장 저 글로브 시어터에서는 약 3,000명이 관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1,500명 정도만 관람을 합니다. 사이즈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안전상의 이유로 1,500명을 정원으로 그렇게 축소한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이 작품에 대해서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 작품 간단히 말하면은 이태리의 페듀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신부감을 찾아가지고 페듀어를 방문한 마초 스타일의 주인공 페트루치오가 그 아버지의 말도 절대 안 듣고 말 많고 제멋대로 늘 말썽만 피우는 말괄량이 캐서리나와 결혼하여 그 캐서리나를 길들이고 그래서 둘이 사이좋게 살아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마지막에는 신혼 첫날 밤 둘이 말하자면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침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체의 해피엔딩을 막을 내립니다. 좀 앞으로 우선 놔줘보세요. 넘어갈까요? 그냥 그대로 두어보세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1590년대 영국에서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플롯 자체는 낭만이기에 사랑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 이 속에는 사랑을 넘어선 소극, 파스라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계약결혼이 대세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계약결혼을 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는 게 주 목적 내지는 주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개 결혼을 얘기할 때는 사랑하느냐 하는 걸 제일 먼저 조건으로 삼지요. 우리는 보통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삼는 게 아파트가 있느냐, 대학은 나왔느냐, 그런 것들 되게 조건으로 삼잖아요. 근데 1590년대에는 대체로 영국이 오면은 돈이었습니다. 지참금이 얼마가 있느냐, 아버지부터 유산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그 결혼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상류층의 부의 원천은 돈을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물려받았느냐 하는 것이 그 결혼의 조건이고 그게 그 여자 또는 그 남자의 가치였어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16세기 말 영국에 그래도 여러 가지 변화가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정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낭만주의적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점점 그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면은 베피스트라는 아버지에게 딸이 둘 있는데 첫째 딸은 바로 이 누굽니까? 캐서리나인데 이 사람은 아주 완전히 말갈렁이 여성이에요. 반면에 둘째 딸인 비앙카는 상당히 온순하고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캐서리나는 완전히 계약 결혼을 합니다. 돈과 돈을 가지고 돈 얼마 내놓을래?
그 돈 가지고 우리 살 거냐 말 거냐를 결혼하고, 둘째 딸은 비앙카는 사랑 플러스 계약입니다. 사랑에다가 돈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결혼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낭만 희극의 대체적인 공식은 뭐냐면 사랑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그걸 극복해서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건데요. 중간에 있는 The course of true love never did run smooth. 사랑의 과정은, 사랑의 여정은 결코 편탄하게 순탄하게 넘어간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결혼 생활이나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순탄한 사랑을 하고 있고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진정한 결혼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웃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 페트루치오는 재산 증식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결혼 상대인 캐서린을 만나자마자 캐서린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나는 당신을 길들여서 들고왕에서 집고양이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고 당신하고 같이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신의 결혼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루치의 마누라가 될 만큼 부자면 돼. 여자는 딱 그거 부자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코가 3개도 세 구멍이 되고 입이 2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은 내 구애의 반주가 될 테니까. 그리고 그녀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소크라테의 아처처럼 생겼더라도 중요한 것은 돈이야, 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돈을 밝히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그 아버지 베프티스타와 이 페트루치오가 결혼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부터의 많은 이야기는 거의 개그 콘서트 수준입니다. 계속 둘이 말싸움을 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는 뭐 서로 아주 코믹한 시츄에이션,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그냥 웃기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음담 패설도 오가고요. 과장된 몸짓과 동작, 폭력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쉴 새 없이 웃겨주는 그런 점에서 소극, 파스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에 보면요. 제목이 영어로 The Taming of the Shrew라고 되어 있는데요. 슈루가 영어로 이제 우리말로 말괄량이라는 뜻이죠. 이 말괄량이 슈루라는 말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느냐? 오늘날 우리가 생기발한 여성, 생기발한 여자애 이런 뜻으로 되게 얘기를 하는 말괄량이 당시에는 남성의 말에 순종치 않고 늘 토를 다는 골칫덩어리 여성 이런 뜻이었어요.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니까 이게 정말 골칫덩어리죠. 이거 말 안 듣는 이 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말괄량이 슈루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돌았던 것이 역사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설교문이라든가 연극 작품이라든가 팜플렛 등에서 계속해서 이 말괄량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말괄량을 길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말 안 듣는 여성을 벌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당시에 벌 주는 방법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있었는데요. 징벌 의자라는 게 있었어요. 여성을 의자에다 묶어놓고 남성들이 강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까지 계속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혼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걸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당시에는 이 여성들에 대한 그 억압 이런 게 강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어떤 인격체로서 독립된 자아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치로 본 거예요. 상품으로서 이게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친구인가 하는 그런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부장제 하에서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페트루치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페트루치오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난 내 걸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성을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표현해요. 물건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내 물건, 내 집, 내 동산, 뭐 재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시각을 보여주는 걸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캐서리나의 아버지가 대놓고 나는 내 딸을 줄 때 제일 먼저 재산을 많이 가져오는 남성한테, 사육감한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 딸한테도 돈을 주겠죠. 그 둘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식을 거행을 합니다. 하지만은 말괄량이 캐서리나를 데리고 살 이 페트루치오는 어떤 식으로 삶을 꾸려나갈까 하고 아마 고민한 끝에 길들이기 전략을 이제 세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내 매는 자기 아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 매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자기가 데리고 와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 길들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밥 안 주는 겁니다. 밥 안 주고 매를, 독수리나 매를 길들일 때 그 밥을 안 주고 시키는 걸 조금 하면은 우리 돌고래도 아마 그 비슷한 방법을 길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일을 제대로 의무를 수행하면 조금 고기 한 점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안 주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잠안 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그 가장 큰 악랄한 방법으로 이제 한 건데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매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말 안 들으면 밥 안 주겠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잠 안 재우겠다. 그러면서 명분은 뭐냐면 당신의 건강 때문에 뭐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밥 안 주면서. 그래도 밥을 먹겠다 그러니까 밥 있는 거 바로 차버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This is a way to kill a wife with kindness 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친절로 아내를 죽이는 방법이지. 여러분들 정말 친절한 사람, 너무 과잉 친절한 사람 정말 답답해 죽겠죠. 그냥 나 곧 죽을 것 같죠. 그죠? 그거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루치오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발언권이잖아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입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자, 여성의 말을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미칠 노릇인 거죠. 그게. 그 세상 그것만큼 그건 지옥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결국 가다가 이 페트루치오가의 그런 억압 속에서 이 캐서리나가 나름대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갑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 페트루치오 남편의 못된 남편의 길들이기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걸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게 이제 말 가지고 여성을 억압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인용되는 문구입니다. 달이 허연 대낮에 위에 해가 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야 저거 달이다. 정말 밝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도 안 돼. 지금 저 달이 뭐예요? 저 태양이지. 그러니까 뭐 말이 많어. 저거 내가 달이라 그러면 달인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말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내인 캐서리나가 깨달은 거예요. 알았다. 요놈한테는 내가 이런 식으로 데리고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는 말이 당신이 달이건 태양이건 뭐라고 하든 내 걱정 안 해요. 촛불이라고 해보세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난 나도 그거 믿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남편과 같이 관계에서 맺어나가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페트루치오가 매 길들이기라는 그 말괄량의 길들이기의 기법, 전략, 게임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동승하는 거죠. 아내가요. 동승해서 이제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실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둘과의 관계가 원만해진 다음에 이 작품에 보면은 세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해요. 세 쌍의 남녀가. 한 사람은 아까 말하는 주인공 페트루치오와 캐서리나, 그 다음은 캐서리나의 여동생인 비앙카와
루센치오라는 남자, 그리고 미망인 어떤 여성과 호르텐시오라는 남성, 이렇게 세 쌍이 결혼을 하는데, 이 세 쌍이 같이 앉아서 이제 결혼식 축하회를 하는 자리가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그게 5막 2장의 장면인데요. 이게 5막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엉뚱하게 가장 골칫덩어리 말괄량을 결혼한 페트루치오가 다른 두 신랑 보고 내기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기가 뭐냐면은 아내를 불러와 봐라. 네 남편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우리 한번 보자. 누가 이기는지 보자 하고 거액을 돈을 겁니다. 걸어놓고 셋이 내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두 남자는 당연히 이 캐서린아는 말을 안 듣겠지 하는 그런 자신감에서 우리가 이길 거다 하고 내기를 거는데 응하죠. 그래서 내기를 걸었는데 첫 번째 비앙카, 캐서린아의 동생한테 남편이 이리 와보시오 하고 저기 시종을 시켜서 부르니까 나 바빠서 지금 못 가요. 나중에 볼게요. 이러고 딱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갓 신랑과 결혼한 사람 신혼부부가. 두 번째 미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무슨 지금 내가 지금 앉아서 놀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요? 이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말괄량이 정말 올 것 같지 않았던 말괄량이 캐서린아가 불려올 차례니까 당장 들어오면서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서방님? 하문할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금방 듣겠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경악을 하죠.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페트루치오가 남편인 페트루치오가 아내 캐서린아에게 너 이 말 안 듣는 두 신부들한테 여성이란 아내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설교 좀 제대로 말씀해 드려라. 교육 좀 시켜라.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갖고 있으니까 다 보시라고 믿고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성은 연약하고 유약하고 반면에 남성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힘들어 일하니 남성은 왕이요 군주요 머리요 그러니 여성은 당연히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찬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게 캐서린아가 아마도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갈까요? 그러면 지금 말한 아까 캐서린의 말 그대로 이 캐서린의 말은 정말로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건 무슨 과장은 없는가? 아니면 풍자는 아닐까? 오히려 거꾸로 삐딱하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 개연성은 정말 있는 걸까? 정말 진정성 있는 얘기할까?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캐서린아는 과연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남편은 두 신혼 여성한테 얘기하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관계가한테 하는 말은 아닌가? 혹은 극 중에 있는 하객들, 거기 앉아있는 하객들이 하는 말은 아닌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정말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21세기의 독자나 관객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기가 막힌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오겠죠. 말도 안 돼, 등등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부터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미쳤어.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셰익스피어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 작품을 쓰고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아마 이게 문학작품이 쓸모가 없다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주문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걸 바라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마 이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고민해봐야 할 게 이런 부분입니다. 캐서린의 길들이기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다른 두 여성, 거기 나온 두 신혼 여성이 남편 말에 순응하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아주 순종적이던 여성들이 결혼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거든요. 이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예전에 남자, 여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그 가부장제 사회였던 16세기 말 영국에서 이런 두 여성을 보면서 많은 남성들이 우리 아내가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는 나한테 고분고분한테 결혼하고 나면 이 여성도 좀 될지도 몰라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 건 아닐까. 어쩌면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캐서리나의 정체성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했잖아요. 그죠? 변화했는데 이건 본인이 자체적으로 변한 걸까? 아니면 남편이 변화를 시킨 걸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머리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하자면 셰익스피어는 늘 작품의 마지막에 하면 열린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가 약 10편 남짓되는 희곡 작품들을, 시극을 썼다, 코미디를 썼는데요. 그 작품들이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작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이걸 결론부에다 넣었습니다. 즉, 이 사회가 기대하는 남녀관계, 관습,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타협해가면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세상의 삶이라는 건 여성이 남성한테 복종된 상태로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역할 안에서 서로가 행복과 독립을 향유해야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할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연극이고 세상은 무대이고 나는 배우에 불과하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여기에 배우로 올라와 앉아있죠. 총장의 역할이 아니고 강사의 역할로 와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도 댁에 가시면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일본에서 동문분들도 한국에 왔을 때 역할과 일본 돌아가시면 또 다른 역할을 아마 하시고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행복과 불행의 지름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미디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 같아요. 셰익스피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 가능하면 현실하고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면서 대세에 어느 정도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라. 너무 삐딱하게 나가지 마라. all or nothing의 선택을 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밀고 나가면 대체로 비효율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옳고 그름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 우리는 보통 옳고 그름을 있다고 믿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내가 한 일은 다 옳다라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돌아서서 보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게 10년 뒤에 보면 그게 과연 옳았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간은 늘 실수하는 존재지만 올로 나스로 살지 말아라. 적당한 데 살아라. 좀 말하자면 회색 분자처럼 살라. 뭐 이런 뜻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코미디의 중요한 사상은 죽지 마라. 절대 목숨 걸고 싸울 일 없다. 세상에는. 끝까지 살아라. 살아남아라.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라. 내가 오늘 이 길을 갈 것이니 저 길을 가지 세 가지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말고 다양한 길이 있으니 꼭 외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가다가 앞에 장벽이 생기면 되돌아가는 지혜도 발휘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괄량의 길들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늘 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제약들이 생기는 것을 늘 명심해라.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전쟁보다는 사랑을 택하라. 싸우지 마라 이 말이죠. 사실 제가 이 말을 제일 마지막에 넣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지난 한 2, 3주 전에 경희대학교에 저기 광릉 수목원 옆에 가면은 평화복지대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설립자께서 경영하는 설립자께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드신 유일무이한 세계 평화의 날이라는 것이 9월 23일인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 경희대학이 만든 유엔에서 만든 평화의 날을 만든 그 날입니다. 그렇고 그걸 기념해서 평화복지대회를 만들었는데요. 거기 가면 그 평화의 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평화는 개선보다 소중하다라고 썼습니다. 개선이란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전쟁에 승리한다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누가 이기든 간에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왜 사람을 죽이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코미디의 이런 전제적인 이런 정신은 바로 경의의 정신이기도 하고 평화와 민주의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가장 존중하면서 살아갈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